환영합니다. 인생 사랑방에서 오늘도 사람 사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변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무언가 고민을 털어놨을 때 막상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말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서 기분 상하게 하면 어쩌나,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정도만 말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후회가 됩니다. 내가 좀 더 나은 말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논리도 정확하고 표현도 유창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많지 않은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결과가 다를까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전자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대화할 때 상대의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길게 설명하는 것도 화려한 말솜씨도 논리 정연한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평범해 보이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매력적인 한마디 5가지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2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들은 어렵지 않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해하고 마음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이 그 말에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럴 수도 있겠네요. 67세 김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자 씨는 지난주 주민센터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63세 박순희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순희 씨가 요즘 젊은 세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도 안 양보하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서 있었는데 눈앞에 앉은 젊은 사람들이 저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65세 이정숙 씨가 바로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요즘 애들도 다 나름대로 힘들잖아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집에 가는 길일 수도 있고요. 박순희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른 앞에서는 기본 예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정숙 씨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도 충분히 착하다고 생각해요.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두 분 모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며칠 후 김영자 씨가 박순희 씨를 따로 만났을 때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자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참 바쁘게 살긴 하더군요. 그래도 자리 양보해주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박순희 씨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맞아요. 사실 어제 마트에서는 젊은 남자분이 제 짐 들어주더라고요.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이 옳다는 인정을 받을 때보다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더 마음을 엽니다. 로저스는 수천 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했는데 상담사가 내담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치료 효과가 월등히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100% 찬성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의 본질은 존중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방어 태세를 풉니다. 자기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긴장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유가 생겨서 물론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겠죠 라며 스스로 열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존중의 힘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그 다리를 놓는 첫 번째 재료가 바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존중의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는지를요. 이제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는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말을 한순간 여러분은 상대에게 존중받는 느낌이라는 선물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69세 정윤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윤희 씨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67세 홍미선 씨와는 1년 넘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홍미선 씨가 도서관에 왔다가 정윤희 씨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홍미선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윤희 씨, 저 사실 요즘 남편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남편이 요즘 건망증이 심해졌는데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것 같아서요. 병원에 가보자고 하면 화를 내고 며칠 전에는 집 근처 슈퍼에 갔다가 집을 못 찾아서 1시간이나 헤맸대요. 정희미 씨는 홍미선 씨가 이런 깊은 이야기를 꺼낸 것이 처음이라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홍미선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얼마나 고민했을지 느껴졌습니다. 미선 씨, 말씀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어요. 홍미선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자식들한테 말하자니 걱정시킬 것 같고 친구들한테 말하자니 남편 체면도 있고 윤희 씨한테도 말할까 말까 몇 주를 고민했어요. 그동안 혼자 속으로만 사귀셨겠어요. 많이 힘드셨죠. 홍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남편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걱정돼서요. 혹시 치매는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미선 씨,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들을게요. 지금 제일 걱정되시는 게 뭐예요? 그날 홍미선 씨는 정윤희 씨에게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걱정들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변화, 자신의 두려움, 앞으로의 걱정까지. 정윤희 씨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홍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말을 꺼냈을 때 그럴 리 없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나 용기 내서 말했는지 알아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는 1980년대부터 표현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을 글로 쓰게 한 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먼저 인정해 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바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자의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면역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말씀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용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꺼낸 말의 무게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더욱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은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이미 큰 결심을 한 것입니다. 며칠, 때로는 몇 주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용기 내어 말했는데 그런 건 다들 겪는 일이에요. 제 생각엔 별일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반응이 돌아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말하지 말걸. 괜히 참피만 당했네. 하며 후회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 순간 상대방은 안도합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여기서는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제야 진짜 속마음이 나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작지만 큰 일을 한다.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누군가 어렵게 꺼낸 말을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이 살아나기도 하고 다쳐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용기 내어 말했는데 상대방의 가볍게 넘어가는 반응을 들었을 때의 허탈함을요. 조언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먼저 할 일은 상대방이 용기 내어 입을 열었다는 것,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 한마디가 다쳤던 마음을 완전히 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오히려 제가 배우네요. 62세 박영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영순 씨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 66세 한명숙 씨가 있었는데 한명숙 씨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 늘 어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한명숙 씨가 박영순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순 씨, 저기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는 거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한테 여쭤보기가 민망해서요. 박영순 씨는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씨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 장을 한꺼번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박영순 씨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한명숙 씨가 여러 번 연습하다가 실수로 다른 메뉴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을 보던 박영순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명숙 씨, 여기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사진을 앨범별로 정리할 수 있네요. 저는 이 기능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한명숙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잘못 눌러서 나온 거예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박영순 씨가 한명숙 씨의 휴대폰을 함께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명숙 씨. 이거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요. 명숙 씨가 실수로 누른 덕분에 저도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 오히려 제가 배우네요. 한명숙 씨가 조금 자신감을 얻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자꾸 이것저것 잘못 눌러서 엉뚱한 데로 가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것저것 눌러보는 게 오히려 더 빨리 배우는 방법이에요. 저는 배운 것만 쓰느라 이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명숙 씨가 더 적극적으로 탐험하시는 거예요. 한명숙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영순 씨,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위축될 필요 없었네요. 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네요. 이 대화 이후로 한명숙 씨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먼저 질문도 하고 자신이 실수로 발견한 기능들을 다른 수강생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심리학자 엘버트 밴듀라는 자기 효능감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낄 때 더 많은 것을 시도하고 더 빨리 배운다는 이론입니다. 밴듀라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잘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때 자기 효능감이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그 인정이 구체적일수록 효과가 컸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우네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선생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위치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상대방의 강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배울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오히려 제가 배우네요.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상대방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둘째,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위축되지 않고 평등함을 느낍니다. 셋째,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넷째, 여러분의 의견도 더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중국의 고전 도덕경에는 강한 것은 아래에 있고 부드러운 것은 위에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모든 것을 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 이 말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내가 더 안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가 배우네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진심으로 말해보십시오. 오히려 제가 배우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낮아지는 말투가 관계의 품격을 높입니다. 네 번째,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65세 임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임정숙 씨는 성당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68세 최은주 씨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최은주 씨가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손주가 요즘 학교 가기 싫다고 자꾸 그러더라고. 아침마다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하면서 어제는 아예 학교 안 가겠다고 울기까지 했어. 임정숙 씨가 바로 말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 아니야? 요즘 뉴스 보면 학교 폭력 문제 심각하잖아. 최은주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임정숙 씨는 최은주 씨의 표정을 보고 자신이 너무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내 생각이 틀린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요즘 뉴스를 많이 봐서
그쪽으로만 심각했나 봐. 손주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수도 있겠네. 최은주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손주가 학교에서 발표를 자주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대.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게 무섭다고 하더라고. 왕가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수줍음이 많은 애라서. 아, 그랬구나. 내가 혼자 심각하게 생각했네. 은주 손주는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잖아. 최은주 씨가 편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이야. 억지로 발표 잘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 고민 충분히 이해돼. 손주 성격을 존중하면서도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니까. 최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도 긴 시간 고민 상담을 하며 두 사람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렌 랭어는 1970년대부터 마음 챙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습관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고 열린 태도를 가질 때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라는 말은 자신의 판단에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확신 대신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상황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어떤 상황을 보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저건 이런 경우야 라고 즉시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분명 장점이지만 동시에 함정이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가 겪어본 것과 똑같지는 않기 때문이죠. 같은 증상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릅니다. 학교 가기 싫다는 아이의 이유는 100명이면 100가지입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먼저 가는 이유도,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는 이유도, 이웃이 인사를 안 하는 이유도 모두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같아도 속사정은 천차만별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방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아니에요. 사실은 이래서 그래요. 라고 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군자는 화합하되 부화내동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을 가지되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이 사람은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구나. 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5번째,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71세 배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배성호 씨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게이트볼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인 69세 서광일 씨와는 5년 넘게 함께 운동하며 가까이 지낸 사이였습니다. 지난달 동호회에서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배성호 씨가 회장이라는 이유로 혼자서 숙소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서광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한테도 미리 의견을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다리가 불편해서 계단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배성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다 알아서 좋은 데로 예약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광일 씨 다리가 불편한 건 나도 아는데 그래서 1층 방으로 배정해놨잖아요. 서광일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의논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요. 배성호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회원들 생각해서 고생해서 알아봤는데 고맙다는 소리는 못 들을 망정. 그 후로 며칠간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3일 뒤 배성호 씨가 먼저 서광일 씨를 찾아갔습니다. 두 분은 경로당 구석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광일이, 그날 내 말 있잖아.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자네가 1층 방 배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네 의견을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회장이라고 혼자 다 결정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야. 서광일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니야. 자네 말이 맞아. 나는 내가 알아서 해주면 되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자네들을 무시하는 거였어. 여행은 우리 모두의 일인데 내가 독단적으로 했지. 서광일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마음도 편해지네요. 사실 회장님이 고생하신 건 다들 알아요. 다만 우리도 함께 의논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네. 앞으로는 큰일 작은일 다 같이 상의하세. 내가 나이 먹고도 아직 배울 게 많구만. 두 사람은 그렇게 화해했고 다음 모임부터는 모든 것을 회원들과 함께 의논하며 결정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앨런 백은 인지치료를 개발하면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를 말하지만 상대방은 행동을 봅니다. 나는 좋은 의도였어 라고 말해도 상대방에게는 당신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했어가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의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미친 영향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라는 말은 자신의 판단이 불완전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오해했다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정당화해 줍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라고 말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상대방은 자신의 불만이 정당했다고 느낍니다. 둘째, 여러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미안해요 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라고 하면 구체적입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정확히 짚어내는 것입니다. 멘자는 잘못을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 것이 용기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할 줄 압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이 말은 변명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당신 말이 맞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이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의도가 좋았더라도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여기까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5가지의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말씀드리는 표현들은 대화할 때 말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 그건 제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요. 68세 강병국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병국 씨는 매주 화요일 오후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주 화요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유재영 씨가 요즘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국이 형,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요. 병원도 2군데나 다녀봤는데 의사 선생님들 말이 다 달라요. 한 곳에서는 수술하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물리치료만 해도 된다고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69세 송만호 씨가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요. 저도 5년 전에 무릎이 아파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서울대병원도 가보고 정형외과 전문의도 만나보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수술 안 하고 운동으로 나았어요. 제 경험으로는 말이죠.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하고 계단 오르내리기 했어요. 송만호 씨의 이야기가 1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먹은 영양제 이름, 했던 운동 방법, 만났던 의사들 이야기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재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간병국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유재영 씨가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송만호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유재영 씨가 강병국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사실 제 상황은 만호 형하고 좀 달라요. 저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서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호 형은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시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간병국 씨가 유재영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재영이, 힘들겠구나. 수술을 해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야? 유재영 씨가 비로소 자신의 진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요. 라는 말. 언뜻 들으면 공감의 표현 같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당신 마음 이해해. 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받는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당신의 경험은 특별하지 않아. 그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야.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찰스 코니는 2000년대 초반 경험 비교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나도 그랬어 라고 반응하면 대화를 계속할 의향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그래서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으면 더 깊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전자는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고 후자는 상대방에게 계속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나누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것을 가로채어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상대방에서 나로, 그 사람의 고민에서 내 경험담으로 화제가 전환됩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는 같은 경험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그 사람의 상황, 감정, 맥락은 다릅니다. 나도 겪어봤으니까 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차이를 무시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란 내가 말하기 전에 내 필요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의 필요를 알려면 먼저 침묵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정말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지금 얼마나 힘드실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괜찮으시다면 더 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화제의 중심은 상대방입니다. 자신의 경험은 공감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대화의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계속 남겨둡니다. 경험담은 상대방이 원할 때, 도움이 될 때 나누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요. 라는 말 대신 그런 일을 겪으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65세 나혜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나혜숙 씨는 지난주에 오랜 친구 최은영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5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최은영 씨가 커피를 마시며 최근 가족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수가, 나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해. 우리 큰아들 내외가 자꾸 싸우더라고. 며느리가 큰아들한테 집안일을 더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 힘들다고 하고 그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남편 건강도 걱정이고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혈압이 높게 나왔거든. 최은영 씨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나혜숙 씨가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은영이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최은영 씨가 말을 멈추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글쎄, 결론이라는 게 있나 모르겠네.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아니, 그러니까 큰아들 부부싸움은 어떻게 할 건데? 최은영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냥 별 얘기 아니야. 내가 괜히 시간 뺏었네. 그렇게 말하고는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혜숙 씨는 왠지 모르게 찝찝했습니다. 최은영 씨가 하고 싶었던 말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요구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나혜숙 씨가 최은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영아, 어제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네 이야기 제대로 안 들어준 것 같아서 미안해. 오늘 시간 되면 다시 만날래?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들을게. 최은영 씨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혜수가, 고마워. 사실 어제 할 말이 더 많았는데 두 사람은 그날 오후에 다시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라는 말은 직장에서라면 적절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대화에서 특히 감정이 담긴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대화 분석 연구자 데보라 테너는 남녀의 대화 방식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기능은 감정의 공유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꺼낼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빌어주는 것 자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까요? 당신 이야기는 너무 길어. 요점만 말해.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라는 느낌을 줍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명확한 결론이 없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고 물으면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억지로 단순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은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가족 관계, 건강 문제,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은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와 나누고 함께 생각하고 위로받고 싶은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마음에는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감정을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모든 이야기에 명확한 결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이야기가 길어진다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어요. 말씀 들으니 정말 복잡한 상황이시네요. 또는 더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하세요. 이런 반응은 상대방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내 이야기를 귀찮아하지 않는구나. 내 감정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 스스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억지로 결론을 요구하지 않아도 말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급한 정리보다 느긋한 경청이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기도 했고, 때로는 오해와 상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진심 담긴 짧은 한마디로 말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요.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에 먼저 귀 기울이면서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들이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함께 나누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이런 말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문장만 바꿔보세요. 누군가 의견을 말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해보십시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 얘기 쉽게 꺼내신 건 아니죠?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관계를 많이 맺는 시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짧은 한마디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사랑방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